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도 별아동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편의 명작 동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동화 들으시면서 스르르 잠드시길 바래요. 마법사의 제자. 먼 옛날 이름난 마법사가 있었습니다. 마법사가 손짓하면 구름이 말을 하고 마법사가 속삭이면 나무들이 춤을 추었지요. 게다가 마법사는 아주 친절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곤 했답니다. 어느 날 한 아주버니가 딸을 데리고 마법사를 만나러 왔어요. 마법사는 두 손님들에게 즐거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접시가 빙글빙글 춤을 추고 식탁은 네 다리로 걸어 다녔지요. 그 가운데 멋진 노랫소리도 울려 퍼졌답니다. 멋진 음악이 끝나자 마법사가 딸에게 물었어요. 자, 이제 네가 바라는 게 뭔지 얘기해 보렴. 제게 마법을 가르쳐 주세요. 소녀는 마법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생각을 한 만큼 일들은 그리 멋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접시를 닦고 장작을 쪼개고 물을 길러와야 했지요. 소녀는 너무 힘들어 곧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승님, 왜 마법을 안 가르쳐 주세요? 마법만 배우면 접시 따위는 쉽게 닦을 수 있지 않나요? 마법사는 소녀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스스로 해야 하는 일도 있는 거란다. 어느 날 소녀는 마법사가 주문을 거는 소리를 들었어요. 먼지를 쓰는 일이 너의 할 일, 빗자루야 먼지를 깨끗하게 쓸어다오. 그러자 빗자루가 벌떡 일어나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스스로 해야 한다면서 왜 스승님은 마법을 쓰는 걸까? 다음날 마법사는 소녀에게 할 일을 잔뜩 주고는 마을로 갔답니다. 일은 해도 끝이 나지 않았지요. 소녀는 큰 솥에 물을 채우려다가 바닥에 쏟고 말았어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이 솥을 언제 다 채우지? 그때 빗자루가 눈에 띄었어요. 맞아, 스승님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했지? 소녀는 스스로 주문을 걸어보기로 했답니다. 물을 길어 큰 솥을 가득 채워라. 빗자루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나 빗자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문이 틀렸나? 소녀가 돌아서는데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빗자루가 불쑥 다가와 소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나가 물을 길어오기 시작했어요. 빗자루는 양동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방을 들락달락 하고는 열심히 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소녀는 편안하게 쉬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솥에 물이 가득 차자 소녀는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빗자루야, 다 되었으니 그만 쉬어라.
예전처럼 다시 문가에 가서 서 있거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빗자루가 멈추질 않았어요. 점점 더 빨리 물을 솥에 부었지요. 물이 넘치자 소녀는 놀라 소리쳤어요. 제발 멈추라니까. 양동이야, 내려놔. 너의 할 일은 끝났다고. 소녀가 빗자루를 막아섰지만 빗자루는 소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소녀는 도끼를 가져와 빗자루를 마구 내리쳤습니다. 이러면 너도 멈출 수밖에 없을걸. 빗자루는 수십 조각으로 쪼개져 버렸답니다. 힘들어. 이제 남은 일을 마저 끝내야겠어. 그때 또다시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나! 소녀는 소리가 나는 곳을 보고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수십 개의 빗자루가 소녀를 노려보고 서 있었거든요. 빗자루들은 물이 가득 든 양동이를 들고 군인처럼 솥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온 집안에 물이 콸콸 넘쳐 흘렀지요. 스승님 제발 도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던 마법사는 제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바다가 된 집을 보고 마법사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명령이니 처음으로 돌아가라. 빗자루도 물도 모두 처음으로. 그러자 물이 하늘로 솟구쳐 빙글빙글 돌며 우물로 들어갔습니다. 빗자루 부대는 사라지고 낡은 빗자루 한 개만 문 옆에 놓여 있었지요. 금세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아졌습니다. 마법사가 다가오자 제자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스승님,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라고 하셔서 스스로 마법을 배우란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마법사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든 일을 스스로 하다 보면 참고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단다. 참을성을 배우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훌륭한 마법사가 되려면 반드시 참을성을 배워야 해. 알았니? 네, 알겠어요, 스승님. 그런데 왜 스승님은 청소를 스스로 하지 않고 마법을 쓰셨나요? 마법사는 제자의 어깨 위에 다정하게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거란다. 제자가 스스로 해야 할 일과는 조금 다르지. 언젠가 너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소녀는 참을성을 배워나갔습니다. 마법 실력도 점점 자라났지요. 여러 해가 지나 소녀는 드디어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소녀는 스승님이 했던 말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달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에 다가가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 별아 가족들도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참을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임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시길 고드레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는 스위스 출신 작가가 쓴 명작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나오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수십 개의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수많은 영화와 만화로도 만들어질 만큼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 그 따뜻한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하이디는 지금 산 위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랍니다. 하이디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태태 이모와 함께 살았지요. 이모, 아직 멀었어요? 다 왔어, 하이디. 조금만 더 가면 돼. 이모가 큰 도시에서 일을 하게 되어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이랍니다. 너무 어려서 일을 제대로 못하겠군.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염소젖도 잘 짤 수 있는걸요. 할아버지는 무척 퉁명스러웠지만 하이디는 생글거리며 할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전 이 다락방에서 살래요. 마른 풀냄새도 좋고 동그란 창문도 정말 멋져요. 너 좋을 대로 하렴. 하이디는 곧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11살 소년 페터는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하이디는 페터와 함께 산 위 풀밭으로 염소들을 데려갔답니다. 염소들은 오물오물 풀 뜯는 동안 풀밭을 신나게 달리기도 하고 바위 위에서 다람쥐처럼 팔짝팔짝 뛰기도 했지요. 점심으로 빵과 치즈, 갓 짜낸 염소젖을 먹었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이야. 그렇지, 페터? 겨울이 되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염소들은 따뜻한 우리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지요. 할아버지, 패턴의 집에 데려다 주세요. 패턴의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이디가 패턴의 할머니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오두막 여기저기를 뚝딱뚝딱 손질했습니다. 아이고, 저 퉁명스런 영감이 하이디가 온 뒤로 달라졌어. 패턴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이디가 7살이 되었을 때 대퇴 이모가 할아버지네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하이디, 나랑 같이 도시로 가자꾸나. 걷지 못하는 부잣집 딸이 하나 있는데 친구가 필요하단다.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공부도 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이모, 난 여기가 좋아요. 안 갈래요. 하이디는 산과 할아버지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대퇴 이모의 손에 이끌려 결국 도시로 가게 되었지요. 부잣집 딸 클라라는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엉뚱하고 활기찬 하이디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집안 살림을 돌보는 로텐마이어 아주머니는 하이디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답니다.
아휴, 지저분해. 글도 읽지 못하고 말이야. 하이디는 부드러운 빵을 먹을 때마다 이가 없는 패턴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이 빵을 갖다 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하이디는 산에서 지낸 날들을 그리워하며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이디는 근처에서 가장 높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뱅글뱅글 계단을 올라 뾰족탑 꼭대기에 닿았지요. 여기에서도 산은 보이지 않아. 하이디의 눈에 눈물이 핑 고였습니다. 하이디의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다가와 하이디를 달래주었습니다. 하이디, 이 아기 고양이를 길러보는 게 어떻겠니? 하이디는 귀여운 아기 고양이를 들고 집으로 갔어요. 이 고양이를 당장 치우지 못해? 로텐마이어 아주머니가 지저분하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머니는 하이디가 숨겨놓은 빵을 보고 또 소리쳤어요. 아니, 이 곰팡내 나는 빵은 또 뭐냐?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려고요. 제발 버리지 마세요. 하이디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의 할머니가 손녀를 보러 왔어요. 할머니는 클라라와 하이디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전 글을 읽을 줄 몰라요. 하이디가 부끄러운 듯 말했지요. 아이고, 그럼 배우면 되지. 내가 가르쳐 주마. 하이디는 클라라의 할머니 덕분에 글을 읽게 되었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와 사이좋게 지냈지만 날이 갈수록 야위고 얼굴이 해쓱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신 산에 가고 싶어. 할머니와 페터도 보고 싶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아무리 현관문을 꼭꼭 잠그어 두어도 아침이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집안에 귀신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하이디가 한 일이었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 있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깨보면 여기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이디가 산이 그리워서 마음에 병이 들었구나. 클라라의 아빠는 하이디를 산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답니다.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도시를 떠났어요. 패턴의 할머니에게 줄 빵 바구니를 들고 언덕 위에 있는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한 번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이디를 무척 그리워하던 클라라가 하이디를 보러 왔습니다. 하이디 역시 클라라가 무척 반가웠어요. 그 둘은 늘 그렇듯 서로에게 의지하고 하루하루 즐거운 날들을 보냈답니다. 하이디가 저 애하고만 놀잖아. 심술이 난 패턴은 클라라의 휠체어를 그만 없애버렸습니다. 클라라의 휠체어가 없어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울상을 짓고 있는 클라라에게 하이디가 말했어요. 클라라, 이번 기회에 우리 함께 걷기 연습을 해보자. 그렇게 하여 클라라의 걷기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디, 너무 힘들어. 클라라, 조금만 더 힘을 내. 자, 내가 도와줄게.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진 페터도 클라라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클라라가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답니다. 얘들아, 이것 봐. 이제 나도 걸을 수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알프스산 가득히 울려 퍼졌답니다. 아름다운 알프스의 풍경만큼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빛났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20세기 최고의 판타지라고 불리는 오즈의 마법사는 소설가 엘 플랭크 바움에 의해 쓰여진 동화입니다. 회오리 바람에 실려 오즈의 나라에 오게 된 도로시가 다시 캔자스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도로시와 독특한 캐릭터의 친구들을 만나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캔자스라는 푸르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어느 마을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와 헨리 아저씨 그리고 엠 아주머니, 강아지 토토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헨리 아저씨는 농부였고 엠 아주머니는 그의 아내였지요. 고아가 된 도로시가 이곳으로 왔을 때 아주머니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깜짝 놀랐답니다. 헨리 아저씨와 단둘이만 건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아주머니는 도로시의 명랑한 웃음소리에 흐뭇해 하셨지요. 토토는 몸집이 자그마한 검정 개였습니다. 토토의 까만 털은 부드러웠고 도로시는 토토와 하루 종일 뛰어놀며 토토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의 일을 스스로 도와드리는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온 마을을 덮쳤습니다. 헨리 아저씨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도로시, 회오리가 지나갈 때까지 지하실로 피해 있자꾸나. 그런데 그만 겁에 질린 토토가 갑자기 집 안으로 달아났지 뭐예요. 토토,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도로시는 집으로 뛰어들어간 토토를 데려오기 위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슝! 요란한 바람 소리와 함께 집이 마구 흔들리더니 도로시의 집은 회오리 바람에 실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로시는 꼭 하늘을 떠오르는 풍선 속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도로시의 집은 계속 그렇게 붕 뜬 채로 깃털처럼 가볍게 멀리 실려 갔답니다. 창밖을 내다본 도로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집이 통째로 날아가고 있잖아.
그렇게 하늘을 한참 동안 날던 집은 땅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다행히 도로시와 토토는 무사했어요. 도로시는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로시가 도착한 곳은 어느 낯선 곳이었답니다. 도로시 눈앞에 신기한 세계가 펼쳐졌지요. 회오리 바람이 도로시의 집을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도로시가 도착한 곳은 곳곳이 풀밭이 펼쳐져 있었고 달콤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과일나무들과 어디를 봐도 예쁜 꽃들이 가득한 화단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그때 이상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가 여러 난쟁이들과 도로시에게 다가왔어요. 누구세요?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귀한 마법사님, 저희 먼 시컨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북쪽의 마녀예요. 저희를 대신해 북쪽의 못된 마녀를 없애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백성들이 못된 마녀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됐지 뭐예요. 도로시는 어리둥절했답니다. 나더러 마법사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전 아무도 죽이지 않았답니다. 북쪽 마녀는 어리둥절하는 도로시를 집 한편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타고 온 집에 동쪽 마녀가 깔려 죽었답니다. 도로시는 놀란 나머지 두 손을 맞잡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머나 맙소사, 이를 어쩌면 좋아. 저분은 대체 누구죠? 여자가 못된 동적 마녀랍니다. 먼 치킨을 지배하면서 오랜 시간 끊임없이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먼 치킨들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답니다. 햇빛이 비치자 마녀의 발은 스르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은빛 구두 한 켤레만 남았습니다. 도로시, 못된 마녀가 사라졌으니 은구두는 당신 거예요. 이것은 마법의 구두랍니다. 어떤 마법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요. 도로시는 그보다도 아줌마 아저씨에게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전 빨리 아줌마 아저씨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어요? 은구두를 신은 도로시는 북쪽 마녀에게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녀는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노란 길을 가리켰어요. 이 길을 따라 에메랄드시로 가세요. 그곳에 있는 마법사 오주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에는 노란 벽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 길을 잃을 염려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먼치킨들은 도로시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빌어주고 나무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로시는 북쪽 마녀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남은 도로시는 배가 고팠답니다. 배가 고프니까 빵바구니에 빵을 좀 담아가자. 도로시는 토토에게 빵을 조금 나누어 주고 선반 위에 놓여있는 들통을 들고 개울가루가 맑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개울 옆에 서 있는 과일나무에서 먹음직스럽게 달린 과일도 몇 개 땄지요. 배가 고픈 도로시에게
아침 식사로 제격일 것 같았지요.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마법사 오즈를 찾아 나섰습니다. 에메랄드 시를 향해 힘차게 걸음을 옮겼지요. 도로시의 응구두는 노란 벽돌길을 디딜 때마다 또각또각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부신 햇살과 예쁘게 지저귀는 새 덕분에 도로시의 기분은 가볍고 상쾌했답니다. 그렇게 도로시는 길게 뻗은 노란 길을 따라 기분 좋게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울타리 너머에 넓게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었답니다. 잘 여문 옥수수를 새들이 쪼아 먹지 못하도록 장대 위에 허수아비 하나가 높이 꽂혀져 있었어요. 허수아비를 지나쳐 길을 걸어가려던 도로시에게 "안녕 아가씨" 하며 누군가가 도로시를 불러세웠습니다. 바로 옥수수밭 장대에 매달려 있던 허수아비였지요. "나를 여기서 좀 내려줄 수 있을까? 내 등에 꽂혀있는 장대에서 나를 좀 빼주면 좋겠어." 마음씨 착한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땅으로 내려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땅에 내려놓자 허수아비가 인사를 했습니다. "넌 누구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 "난 도로시라고 해. 에메랄드시에 가는 길이야. 마법사 오즈를 만나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허수아비는 에메랄드시와 마법사 오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답니다. "난 보시다시피 머리가 밀짚으로 되어 있어서 지혜가 없어. 혹시 너랑 같이 마법사 오즈를 만나면 그가 날 똑똑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정말 불쌍하게 여겨졌답니다. 오즈를 만나면 허수아비에게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함께 부탁해 보자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하여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는 에메랄드 시를 향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길이 험해졌고 이윽고 울창한 숲이 나왔습니다.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숲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몇 발짝 걸어가 보았습니다. 순간 나무들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살에 뭔가가 반짝이는 것이 도로시 눈에 띄었답니다. "끽! 누가 좀 도와주세요."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니 온몸이 양철로 된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끙끙대고 서 있었어요. "여기서 끙끙댄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소리를 듣고 나를 구해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의 슬픈 목소리에 가슴이 아파진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어머나 가여워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몸이 녹이 슬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내 몸에 기름칠을 좀 해줄 수 있을까?" "기름통은 저기 내 오두막 선반 위에 있을 거야." 도로시는 오두막으로 뛰어가서 기름통을 찾아와 양철 나무꾼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여기 내 목에 기름칠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의 목과 팔, 다리까지 꼼꼼하게 기름칠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양철 나무꾼의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렇게 홀가분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와 허수아비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게 된 거니? 우린 오주의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시로 가는 길이야. 마법사를 만나면 도로시는 캔자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허수아비는 지혜로운 머리를 달라고 부탁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지요.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의 말을 듣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나는 동쪽 마녀의 마법에 걸려 양철이 되었어. 만약 오주의 마법사에게 부탁하면 나도 너희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글쎄, 그 문제라면 함께 가서 마법사 오주에게 부탁해보는 것 어떨까? 이렇게 해서 양철 나무꾼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허수아비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숲을 통과해 노란 벽돌길로 나왔답니다. 그렇게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들이 도로시 일행의 앞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나뭇가지들을 쳐내 주어서 무사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양철 나무꾼과 도로시 일행이 함께 가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답니다. 그렇게 다시 한참을 걷는데 어흥 하는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바로 몸집이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노란 벽돌길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사자는 입을 쩍 벌리고 토토를 물려고 달려들었지요. 그 순간 화가 난 도로시가 소리쳤어요. 힘없는 토토를 못살게 굴다니. 너처럼 큰 동물이 이렇게 작은 동물을 해치려고 하니 창피하지도 않니? 도로시는 무서운 것도 있고 사자의 콧등을 찰싹 때렸답니다. 아이, 아파라. 사자는 앞발로 콧등을 어루만지며 창피해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어머, 이제 보니 덩치만 컸지 완전 겁쟁이 사자구나. 나도 알아. 강한 척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겁이 많은 겁쟁이 사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용감해질 수 있을까? 도로시는 사자를 위로하며 마법사 오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마법사에게 부탁해서 용기를 얻고 싶어. 나도 좀 데려가 줄 수 있겠니? 도로시 일행은 기뻐하며 사자의 동행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자도 도로시의 일행을 따라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사자는 도로시 옆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토토와 겁쟁이 사자는 어느덧 다정한 동무가 되었어요. 그렇게 도로시 일행의 평화로운 여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즐거운 발걸음으로 노란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던 중 걱정스럽게 허수아비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골짜기 때문에 길이 끊어졌어요.
도로시 일행을 가로막은 골짜기는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이편과 저편으로 갈라놓으며 끝없이 이어져 있으며 그 폭도 아주 넓었으며 바닥에는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잔뜩 깔려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곳으로 내려갈 수 없을 정도였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끝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 정도였지요. 어쩌면 좋지? 도로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모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허수아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꾼이 저기 큰 나무를 찍어 넘어뜨려서 그 나무로 다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내가 한번 해볼게. 양철 나무꾼은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 신나게 도끼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도끼질을 했고 드디어 나무가 쓰러지자 금세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도로시 일행이 그 다리를 이용해 골짜기를 막 건너려는데 뒤에서 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도로시 일행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니 몸은 곰과 같고 머리는 호랑이처럼 생겼으며 발톱은 길고 날카로운 무시무시한 괴물 칼리다가 도로시 일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자, 빨리 다리를 건너어서! 허수아비가 소리쳤어요. 그때 겁쟁이 사자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우렁차고 용감한 사자 울음소리를 어흥 하고 냈답니다. 무시무시한 칼리다는 쫓아오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사자를 바라보았지요. 나무꾼아, 내가 칼리다를 막을 테니 끝에서 네가 다리를 끊어. 사자는 온 힘을 다해 칼리다와 싸우다가 외나무 다리가 끊어지기 직전에 얼른 골짜기를 건너왔어요. 사자를 쫓던 칼리다는 나무와 함께 깊은 골짜기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허수아비님의 지혜와 나무꾼의 마음씨 그리고 사자의 용기 덕분에 모두 무사했어. 모두들 정말 고마워. 도로시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그 일로 도로시의 일행은 빨리 숲을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해졌답니다. 그리하여 열심히 걷고 걸어서 도로시와 친구들은 강 건너편 알록달록한 꽃들이 점점이 피어있는 푸른 풀밭으로 걸어갔습니다. 길 양옆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길게 늘어서 있었지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기뻐했답니다. 이제 길은 평평하게 잘 닦여 있었고 주위 풍경도 아름다웠으며 온갖 위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된 것을 도로시 일행은 기뻐했답니다. 길가에는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어요. 울타리의 색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에메랄드처럼 화사한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고 끝이 뾰족한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긴 오즈의 나라가 분명해. 분명 에메랄드 씨도 얼마 남지 않았을 거야.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었고
얼마 남지 않아 하늘의 아름다운 초록빛이 보였답니다. 분명해. 저기가 바로 에메랄드 씨일 거야. 도로시가 확신에 찬 듯 말했습니다.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씨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에 다다랐습니다. 성벽은 밝은 초록색으로 높고 두꺼웠답니다. 성문 옆에는 초인종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도로시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음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성문이 천천히 열렸고 성 안을 들여다보자 성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에메랄드가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그곳에 초록색 옷차림을 한 키가 작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남자가 도로시 일행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에메랄드 씨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마법사 오즈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남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오즈를 만나기 위해 누가 찾아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고 오즈는 무척 막강하고 무서운 분이시며 그래서 감히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말을 했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이 간곡히 부탁하자 성의 문지기는 온갖 모양의 안경이 들어있는 상자를 열며 말했어요. 이 안경을 쓰세요. 그러지 않으면 에메랄드 씨가 내뿜는 찬란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말 거예요. 도로시 일행은 각자 안경을 골라 쓰고 마법사 오즈가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차례로 오즈를 만나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도로시가 안내를 받으며 아주 크고 넓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바로 위대하고 무서운 마법사 오즈다. 넌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냐? 커다란 머리가 굵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도로시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전 작고 착한 도로시예요. 도움이 필요해서 마법사님을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저를 엠 아주머니랑 헨리 아저씨가 계시는 캔자스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도로시는 간곡하게 말했어요. 좋아, 소원을 들어주지. 하지만 먼저 서쪽 마녀를 없애고 오너라. 다음으로 허수아비는 근위병의 안내를 받으며 으리으리한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에메랄드 왕좌에는 아주 아름다운 귀부인이 허수아비를 맞았어요. 허수아비는 밀짚으로 채워진 몸으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귀부인에게 절을 했고 아름다운 귀부인이 상냥한 눈길로 허수아비를 바라보며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밀집으로 만들어진 허수아비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혜가 가득 채워져서 지혜로운 머리를 갖고 싶어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는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색 수염을 기른 근위병을 따라 나무꾼은 으리으리한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좌의 방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철 덩어리로 만들어진 나무꾼의 심장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답니다. 저는 양철로 된 나무꾼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없고
없고 마음이 없어 사랑도 할 수 없답니다. 저도 다른 사람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심장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자는 초록색 수염을 기른 근위병을 따라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자가 들어간 곳에는 왕자 앞에 커다란 불덩어리가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불덩어리를 본 겁쟁이 사자는 깜짝 놀라 벌벌 떨렸지만 용기 내어 불덩어리를 향해 부탁했어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운 겁쟁이입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이름에 맞게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오즈의 대답은 4명의 친구들에게 한결같았습니다. 먼저 서쪽 마녀를 물리치고 오너라. 서쪽 못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온다면 너희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도록 할 것이야. 결국 도로시 일행은 하는 수 없이 서쪽 마녀를 무찌르기 위해 서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서쪽 마녀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도로시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했답니다. 원숭이 떼가 한꺼번에 공격해오자 도로시와 친구들은 힘을 합해 맞섰어요. 하지만 결국 허수아비는 짚을 빼앗기고 나무꾼은 땅에 내동댕이 쳐져서 찌그러지고 사자의 몸과 머리와 다리는 밧줄에 꽁꽁 묶여버렸답니다. 그리고 도로시도 붙잡혀 서쪽 마녀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도로시의 구두를 본 마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법의 응구두가 틀림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 구두는 함부로 벗길 수가 없으니 마녀는 호시탐탐 그 구두를 빼앗을 궁리를 하면서 도로시에게 힘든 일을 시켰답니다. 내 친구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도로시는 마녀가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라야만 했답니다. 어느 날 마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 막대를 부엌 한가운데에 걸쳐 놓았어요. 그 막대는 마녀가 마법을 부려 인간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로시는 그만 쇠막대에 발이 걸려 꽈당 하고 넘어졌답니다. 그 순간 응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마녀는 도로시가 응구들을 집어들기 전에 재빨리 응구들을 낚아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자기 발에 냉큼 신어버렸습니다. 왜 남의 구두를 빼앗는 거예요? 화가 난 도로시는 옆에 있던 물통의 물을 마녀에게 끼얹고 말았어요. 안 돼. 나는 물이 닿으면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 순간 그의 말대로 마녀는 어느새 황설탕처럼 몸이 녹아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녀를 물리친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를 구해주었어요.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못된 마녀가 물에 녹아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도로시 일행은 다시 힘을 내어 에메랄드 시의 거대한 성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즈의 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녀를 물리쳤으니 약속대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자 어디선가 오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 약속 따윈 나는 모른다. 난 사자가 마법사에게 겁을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으르렁 하며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찌나 위협적이고 무서웠던지 그 소리에 놀란 토토가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구석에 있던 칸막이가 우당탕탕 하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칸막이로 가려져 있던 낯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은 대머리에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이 왜소한 노인이었지요. 그 노인을 본 도로시 일행은 너무나 깜짝 놀랐답니다. 아이고 얘들아, 미안하구나. 사실은 내가 바로 마법사 오즈란다. 오즈는 마법사가 아니었어요. 큰 머리와 괴물은 바로 인형이었고 귀 부위는 오즈가 변장한 모습이었으며 불덩어리 또한 천장에 매단 손뭉치에 불을 붙인 것 뿐이었답니다. 제발 날 해치지 말아라. 대신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다 들어줄게. 오즈는 낙담한 도로시 일행에게 자신이 용서를 빌며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허수아비에게는 머릿속 밀집을 꺼내어 그 속에 왕겨 한 그릇과 시침빈 그리고 바늘을 잔뜩 넣어 잘 섞은 뒤 다시 지프로 꽉꽉 채워주었습니다. 자네, 이제부터는 뾰족한 수가 많이 생길 걸세. 내가 자네 머리에 날카로운 지혜를 잔뜩 넣어 놓았거든. 왠지 내가 정말로 똑똑해진 느낌이야. 허수아비는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답니다. 그 다음 오즈는 양철 나무꾼에게 함석공들이 쓰는 가위를 가져와 왼쪽 가슴에 네모나게 구멍을 뚫은 뒤 그 속에 톱밥을 채워 만든 예쁜 하트 모양의 실크 주머니를 가슴에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잘라낸 네모 양철판을 다시 말끔하게 땜질에 붙여주었습니다. 자네도 누구나 자랑스러워할 만한 마음이 생겼군. 철 나무꾼은 행복한 목소리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답니다. 다음으로 오즈는 사자에게 이상한 주스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용기의 말을 전했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는데 자네는 이미 그런 용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 하지만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자네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오즈가 건넨 주스를 받아 마신 사자는 왠지 모르게 용기가 났답니다. 이제 나도 용기가 생긴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즈는 도로시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도로시, 겐자스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사막을 건너는 일이야.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인데 기구를 타고서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리하여 오즈는 기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도로시, 나랑 같이 겐자스로 가자꾸나. 허수아비에게 오즈의 나라와 백성들을 부탁하고 도로시와 함께 기구에 올라탔어요. 기구 속의 공기가 데워질 대로 데워졌고 바깥 공기보다 훨씬 가벼워진 덕분에 기구가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구가 하늘로 막 떠오르는 순간 토토가 기구에서 뛰어내렸지 뭐예요. 토토, 거기서! 토토를 잡으려고 도로시까지 기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구는 오즈만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로시는 캔자스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캔자스로 돌아가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슬퍼하는 도로시의 말에 한 근위병이 착한 남쪽 마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글린다라는 남쪽을 다스리는 마녀인데 그는 모든 마녀들 가운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친절한 마녀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리하여 도로시는 남쪽 마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곁에 있던 양철나무꾼 허수아비 사자도 도로시를 도와 남쪽 마녀를 함께 찾아가겠다고 했답니다. 도로시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들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건 이 모든 행운은 바로 도로시 너 덕분이야. 도로시가 캔자스로 무사히 돌아가는 걸 볼 때까지 절대로 도로시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하여 남쪽 마녀를 찾아가는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쪽 마녀를 찾아가는 길은 결코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빽빽한 가시덤불을 뚫어야 했고 때로는 나무들이 허수아비를 휘감기도 하며 도로시 일행은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겪었답니다. 그렇게 숲을 통과하던 중 놀랍게도 하얀 도자기로 보이는 높은 성벽이 우뚝 솟아 있었답니다. 성벽은 접시 표면처럼 매끄러웠고 그것은 그들의 키보다도 훨씬 더 높았답니다. 나무꾼이 만든 사다리를 타고 도로시 일행은 성벽 위로 올라가 보았어요. 성벽 위로 고개를 내민 도로시와 친구들은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도로시와 친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온 바닥이 커다란 사기 접시처럼 매끈하고 하얗게 반짝이는 나라가 펼쳐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도자기로 된 작고 화려한 집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도자기 울타리로 에워싸인 작고 예쁜 우리에는 더 작고 귀여운 소, 양, 말 등 도자기로 만들어진 동물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한 그곳에는 익살스럽게 생긴 어릿광대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들 키가 작았고 가장 큰 사람도 도로시의 무릎까지 올까 말까해 보였답니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귀엽고 특별한 도자기 나라를 조심스럽게 통과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고 다양한 길을 걸어 4명의 친구들은 숲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 드디어 콰들링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콰들링 나라는 풍요롭고 행복해 보였답니다. 끝없이 이어진 들판에 잘 익은 곡식들이 여물고 있었으며 곱게 뻗은 길과 졸졸 흐르는 시냇물 위로는 튼튼한 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 남쪽 마녀의 성에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도로시라고 합니다. 글린다 마녀님을 만나러 왔어요. 저를 마녀님께 안내해 주시겠어요? 성문을 지키는 근위병에게 도로시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근위병의 안내를 받으며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녀 글린다는 붉은색 루비로 된 왕자에 앉아 있었어요. 글린다는 젊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글린다가 도로시의 사정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도로시, 걱정 말아라. 내가 캔자스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네가 신고 있는 그 응구두가 사막 너머로 너를 데려다 줄 거야. 그 응구두의 마력을 진작 알았더라면 여기로 온 첫날에 캔자스로 곧바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 도로시, 응구두의 뒤꿈치를 3번 맞부딪혀 보도록 해. 도로시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토토를 품에 안고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도로시는 드디어 응구두의 뒤꿈치를 부딪히며 가고 싶은 캔자스로 데려다 달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탁탁탁. 그러자 도로시의 몸이 새처럼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답니다. 도로시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캔자스까지 날아갔어요. 잠시 어지러웠던 도로시는 머리를 흔들며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고는 비로소 기쁨의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럴 수가. 도로시는 캔자스의 드넓은 평원에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회오리 바람에 날아간 옛집 대신 새로 지어진 집이 보였답니다.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 제가 왔어요. 오, 도로시, 우리 아가 지금까지 대체 어디 있었던 거니? 엠 아주머니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도로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엠 아줌마, 제가 신기한 오즈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그리하여 긴 모험을 끝낸 도로시는 캔자스에서의 평화로운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오즈의 마법사는 어린이들에게 경의와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동화인데요. 어른인 저도 이 책을 읽고 요약하는 과정들이 행복했답니다. 마치 도로시와 동질화가 되어 도로시의 용감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작은 소녀가 된 듯 그녀의 매력 속에서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별아 가족들도 이 동화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길 보드레가 응원합니다. 긴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꿈 꾸세요.